안녕하세요.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김종필의 정치를 말하다 정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 테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21대 총선, 내년 2020년 4월 15일 날 열리게 됩니다. 21대 총선과 정계 개편. 우리 주권자들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훌륭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우리 계속 소통하고 정보도 획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선출받을 후보자들은 정당이 다 집합해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정당은 어떠한 정치적 시도나 변신을 도모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심층적인 취재와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기자 둘을 모시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목에 결정적인 멘트를 제가 할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뭐 진보와 보수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나뉘어 있습니다만 일단 여권의 상황을 진단해 보고 야권도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게 어떻게 합종 연행, 이해합 집산, 또 가치와 철학, 전략을 둘러싸고 서로 힘겨루기와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권 상황을 깊이 있게 늘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환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현재 여권 상황은 그러면 여당은 어떻고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구상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출범 초기보다 지지율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뭐 당이 쪼개진다든지 아니면 당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선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분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정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탑을 달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일정한 만큼의 한때는 더블 스코어였는데 최소한 10% 안팎의 격차를 유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이렇게 급격히 추락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전의 기반이겠죠. 당내 갈등 자체가 물론 이제 당 안에 친문 세력이 있고 이른바 이제 비주류 세력도 네. 있고 분명히 세력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의 외연으로 표출되는 갈등 상황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게 당이 분열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변수는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을 뭐 불출마 시킨다든지 뭐 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이 분열이라든가 이런 양상이 혹여라도 세게 불거진다고 하면 그러면 당 안에서 이게 분열 움직임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흐름으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역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갖고 있었던 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아마 이번이 총선 전에 가장 안정화된 구조에서 출발하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거죠. 네. 오케이. 두 번째는 그다음 이제 여권 내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과 무관하게 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할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여당 민주당의 국민 지지도의 추이도 어쨌든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죠.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도 일정한 격차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서 어쨌든 국회가 안정적인 그 여권의 의석 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정계 개편에 대한 유혹이랄지 매력을 못 느낄 것인가 총선 이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죠. 일단 뭐 대통령 속마음이야 정확하게 짚는 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위적인 흐름이라든가 혹은 리더가 주도해가지고 판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정계 개편, 네. 정치 운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를 두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꺼려했던 측면이 있고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중심에 놓고 봐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제도화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다음 총선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개혁 정책에 대한 제도화 이거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갖고 계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권 자력으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정도 힘을 얻는다고 보면 무방하겠으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 임기가 뭐 과반을 이미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보지 않을까. 직접 뭐 주도하진 않더라도 그렇겠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20대 국회가 촛불 항쟁 이전, 촛불 정부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근원적 변화에 대한 요구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왈 개혁입법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한 만큼의 바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는 총선 전에는 여권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총선 이후는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행에 대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죠? 예, 어떤 그 가능성은 우리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야권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뭐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왈 얘기하는 제3지대 그죠? 현재 집권 여당 또 제1야당 중심의 야권의 질서에서 개편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른바 자유한국당 주도로 해서 보수 진영의 개편 움직임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해요. 예, 한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제3지대론이 상당히 기대를 받았었고 그 제3지대론이 정계 개편의 핵심일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대전을 치르면서 이 반조국 연대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났습니다. 구도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 제일 앞에 선 게 자유한국당이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을 주도로 해서 보수 진영에서 이 연합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예상하지 않았던 보수 진영에서 보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사실은 그 정계 개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태풍의 눈이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바른미래당 그죠? 제3정당인 그 안에는 뭐 여러 이른바 이제 개파들이 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있고 이른바 또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바른정당계가 또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축으로 했던 이제 그 국민의당 어떤 그 세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되게 이렇게 갈등과 또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반조국 연대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메시지 계속 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하고 같이 한번 손을 잡을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소위 바른정당계 의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를 사태 끌어내리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여러 가지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오늘도 그런 논평들을 여러 가지 내려놨지만 네. 사실상 손학규 대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안에서 생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과거부터 해왔는데 나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나가서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계속해서 가기도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명분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반조국 연대가 만들어져서 이른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그렇죠. 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면 밑으로 잠재우고 반조국 연대라는 깃발 아래 보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계가 지금 그 한국당과 함께 반조국 연대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그 추이는 결국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형국으로 전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을 하고 있죠.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는 과연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른바 유승민계나 안철수계 협공에도 계속 이제 버티기를 권했습니다. 어떤 뭐 표현대로 하면 뭐 그 한국판 사마이다, 그러니까 인내의 달인이다. 또 뭐 도리어 기다려서 찬스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버티는 배경에는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원은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이 된 권력이고 그래서 특히 인사 재정권, 특히 이제 고가의 약 100억 정도의
재정이 있어서 그걸 백그라운드로 버티고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대응 그러면 어떻게 계속 예. 버티기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지구전이네. 예, 잡고 지구전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지대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정치연대가 정치연대, 예. 나와 있지만 이쪽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뭐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현재 안 되고요. 안철수 대표 역시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갖고 국내로 복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제3지대를 주도적으로 갖고 나갈 거의 유일한 주체는 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뭔가를 그림을 내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남았고 네. 또 어떤 그 명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 네. 좀 시간을 갖고 버티게 되면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느 부분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른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과 또 권력기관 개혁,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2월 10일 현재로서는 이제 기점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독자들에게 11월 27일이 되면은 선거법 자체가 본회의로 부의가 됩니다. 네.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이 그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국회의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이제 모아야 될 텐데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예. 근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총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시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장실에서는 12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것이고 예. 그때의 그때 선거법이 대응하는 예.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우의 예. 수를 한번 두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때 이제 선거법이 일단 상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높고, 그럼 이제 통과될 거냐 안 그렇죠. 부결될 그게 거냐 이 변수죠. 부분이죠. 네. 현재로서는 뭐 통과보다는 부결 쪽이 더 많은 대체로 전망 그렇게 하고 전망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부결되든 그 통과가 되든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삼지대로서의 결단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 그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유성엽 씨가 현재 대표죠.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가 거기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대표 역할을 같아요. 하고 한 있습니다. 9분 정도 되나요? 9분? 그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인 아. 장정수 의원까지 하면 10명.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독자 생존하는 형태로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3지대에서 빅텐트론으로 해서 해쳐모여 그죠? 이합집산 할 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정치적 공조를 하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냉랭합니다. 무시하는 그죠? 냉랭하고 무시하는 정략으로 거기에서는 그 대한정치연대에서는 당대당으로 합치자. 당대당 합당하자. 그러니까 우리 쪽 호남계에도 뭔가 지분을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총선 거고요. 공천권하고 그렇습니다. 직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들 그렇죠. 보기에는 버티다 보면 결국은 저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들어오면은 네. 우리가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3지대의 깃발을 내가 꽂겠다. 음흠.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손 대표의 의지는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핵은 그러니까 내관은 이제 바른미래당 그것도 손학규 당 대표한테 좀 축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계의 우리 유승민 의원은 이제 지역구도 또 이제 그 대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좌우의 진영이 아주 결속을 하고 있는 진영 간의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사태를 빌미로 그걸 계기로 다시 한국당에 복귀하는 걸로 가고 그럼 남는 인물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복귀 시기나 복귀 방법, 수순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설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좀 그래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인 경우에는 복귀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늦더라도 내년 총선 전에는 들어오는 거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죠? 예. 만약에 12월에도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역할을 주지 않는다면은 총선 전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손 대표가 내려오고 손 대표의 자리를 포함한 그 바른 제3지대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준다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사전에 되지 않거나 그 약속이라는 게 손학규 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일종의 어떤 정치적 연대라든가 해서 뭐 상생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력 대결을 통하여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는 뭐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손학규 대표가 대표될 때 안철수계에서 상당히 지원을 했던 도움을 거거든요. 받았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소원해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손 대표가 다시 그 러브콜을 조금씩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이유를 겨냥한 그런 거일 텐데 아마 손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역할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건데 그런 걸 포함해서 모두 다 고민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복귀 여부를 현재 고심 중인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뭐 합의제 민주주의를 계속 주창을 해왔고 어쨌든 다당제가 이제 정치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헌법까지 바꾸고 권력구조 개편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이제 대선에도 도전했고 앞으로도 대선에 도전해서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어느 수순 어떤 방법론이 본인에게 유익할까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예. 이번에 복귀하면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만약에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권 전망으로는 이제 그 연동 비례대표가 통과될 경우가 이제 낮잖아요, 그죠? 확률은 그렇죠. 될 경우에는 어떤 입장을 정치적 어떤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적 목적,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개헌 의지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1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은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당원들도 좀 사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후선으로 물러날 가능성 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정기 개편 그 전제를 할 때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뭐 그 개헌이라거나 뭐 선거제 개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는 그런 명분하에 이 선으로 물러나거나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개헌선까지 일단은 이건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정의당도 고단합니다. 조국 사태를 가지고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국 수석을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딜이라고 하는 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다 죄악시될 건 아니니까 현 집권 세력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만큼의 정치적 공감대나 조율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와 대한정치연대 쪽하고 계속 취재를 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향후 행보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정치적 딜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의당이 주도했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비례제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정의당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워낙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의당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양당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써 절반에 가까운 범위의 무당층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0%대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제3지대도 아직은 뚜렷하게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도 싫고 이런 상황에서 서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러면 정말 새로운 제3의 물결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정의당이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뭐 이걸 염두에 두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총론이나 이제 뭐 방향성으로는 그렇죠. 당위론은 가질 텐데 현실적 힘이 그렇게 작동할 만큼
어떤 대중적 토대나 그렇죠. 사회적 동의가 지금 약한 약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까 박준규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야권에서의 이런 움직임들 이게 아마도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양 진영이 워낙 세게 당기는 힘이 세질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천 경쟁이 정말 벌어지고 이거를 마치 개혁 경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세지지 않겠나. 오케이.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 또 한편 달리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관심사입니다. 뭐 태풍의 눈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 그의 행보가 되게 이후에 제일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 뜨거운 감자 아킬레스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형집행정지로 이렇게 오늘 그 수술하러 갔나요? 어제 병원에 입원했죠. 네, 네. 어제 입원했나요? 이제 여기는 그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또 그 배후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회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 세력하고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자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 정립이 어떻게 될지 그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전에 총선에서 박근혜 그러니까 대표였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나요? 그게 네. 이른바 친박연대라는 정치 세력들이 네. 만들어졌고 소기의 성과도 거뒀거든요. 네. 당선도 됐었고. 그래서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도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움직임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분들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 여론을 지금 한국당이 무시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아마 벌어질 것이다. 권역별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성향이 박근혜 정부의 과거가 훨씬 좋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쪽이 패착도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이반된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하 있지만 또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도의 추이를 보면 도리어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약체 야당이죠. 뭐. 전국적 흐름을 갖기는 어려울 건데 네. 근데 권역별로는 분명히 일정한 영향력들을 발휘를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아까 박준 기자 얘기했던 대한정치연대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생긴다.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흐름이 공동의 입장은 아니지만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특히 이제 호남권 일부 지역 이렇게 좀 발휘되지 않을까. 우리 그 한국 사회 또 정치적 지형에서 보면 고질적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할거주의, 영남 호남의 그 과다 대표성 또 내지는 그 지역 감정에 기반해서 이제 그 퇴행적인 정치 행태가 있는데 다시 이제 총선이 가까우면 또 적대적 공존하는 양축 중심으로 가는 경향성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영호남에 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1대 총선에서도 이게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일여의 다야 구도가 현재 우리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간다면 어떤 명분과 조건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여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는 어렵겠지만 일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 생존을 위한 이합 집산이나 합종 연행이 전개될 개연성은 계속 안고 간다고 보여지고 4월 15일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야권은 재편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보수 통합 측면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어떤 선거 전술을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거나 연합공천을 한다거나 또 당대당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도 사실은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지대, 삼지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진단해보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삼지대의 가장 큰 약점은 삼지대를 만들어낼 주도할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 20대 국회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없는 현재의 가장 취약한 전혀 부분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뉴 JP라고 있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네. 불출마를 하신다고 네, 그랬죠. 예. 총선 불출마가 꼭 제가 나가면 이제 10선인데 예. 제가 이제 나가면 대선이죠. 10선을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직접 출마할지 여부는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 주권자인
정치 그런 운동은 사회적 정치적 실천할 겁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너무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는 저 인류의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고위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소위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이 정도의 인물로는 네. 바람을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등장했을 때 초기에 안철수 현상이나 또 국민의당의 돌풍이나 예. 뭐 이거는 이제 검증됐는데 별로 완성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려면 예. 훨씬 더 강력한 국민적 그죠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 20대 국회의 국민의당과 같은 그런 돌풍을 일으키려면 예. 그만한 현재 무당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네.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예. 그게 필요한데요. 예. 예, 그 부분이 현재 잡히지 않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데리고 와서 어떤 동반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이 대안이다. 예, 그렇게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한다면 그러한 과거의 바람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 정치적 노력이나 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총선 예정돼 있는 거고 국민의 대표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3지대는 결국은 새로운 인물이 주도할 만한 흐름이 형성되고 국민 대중이 동의하면 물결을 칠 수 있다. 제3의 물결이. 주관적 정리이긴 합니다만은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대표랑 제가 잘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인물로 선택된다면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두 명의 우리 후배 기자들이 좀 이렇게 떨떠름한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새 역사 창조가 그게 꼭 뭐 이렇게 폼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익살 멘트를 드렸고요. 지금 정치와 관련해서 결국 최종적인 거는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가 답을 냅니다. 행동하는 유권자가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킨다. 정치 혁신은 나로부터 우리 독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스스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유권자를 넘어 행동하는 유권자, 본질적으로는 주권자들의 정치적 실천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밝게 만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맥락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더 내밀하고 구체적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1대 총선과 정계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종합 정리해봤습니다.